이 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난 주말 그리고 월요일 정말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일단 여론조사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새로 나왔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힘들죠? 네. 예? 아주 그 얘기할 때마다 막 진땀이 흘러요. 네,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보다 2.8%포인트 하락한 33.6%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게 2주 연속 하락해서 5개월 만에 30% 초반대를 기록한 거라고 하는데요. 예. 지난달 초에 이제 40%대였던 게 긍정평가인데 3월 5번째 주에 한 차례 소폭 반등을 제외하고는 줄곧 하락세를 보였고요. 부정평가를 살펴보면 지난 조사보다 2.4%포인트 오른 63.4%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70대 이상, 가정주부, 학생 등에서 주로 올랐는데 부정평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광주, 전라, 대구, 경북 지역별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세대별로는 60대, 30대, 50대 등에서 주로 올랐고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 진보, 중도 가리지 않고 모두 부정평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또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1%포인트 내린 33.9%,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2.9%포인트 오른 48.8%로 집계가 됐습니다. 점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정의당 지지도는 계속해서 오름세가 있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의당 지지도는 전주보다는 0.3%포인트 내린 3.4%고요. 기타 정당과 무당층은 각각 0.3%포인트 내리고 1%포인트 오른 1.8, 12.2%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그리고 여당에 대한 지지도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민의힘 33.9, 민주당 48.8 이게 격차가 최대 격차로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제가 이 리얼미터 미디어 트리뷴 조사를 보면 우선 특징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네. 항상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2월 둘째 주하고요. 네. 2월 셋째 주하고요. 그다음에 3월 첫째 주를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을 능가한 그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능가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항상 민주당 우위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많이 나온 여론조사라는 거 이게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여기는 굉장히 무당층이라든지 이쪽의 비율이 적어요. 지금 12.2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이 이유가 뭐냐. ARS 여론조사는 이게 기계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답하는 데는 사실은 보통 정성이 아니면 저도 사실 끊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정성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 고관여층이 주로 ARS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네.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이 무당층의 비율이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27에서 32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12.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다른 여론조사 그러니까 한국갤럽이라든지 NBS라든지 이런 조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역시 리얼미터 미디어 트리뷴 여론조사에서도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 게 TK 지역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뭐 TK 지역에서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을 찍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 TK 지역에서 분명하게 국민의힘한테 지금 워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거를 간과를 하면 이거 큰일입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고 자꾸 그러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이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하여간 그런 점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TK 지역에서 국민의힘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럼요. 네. 보수들이.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예. 자, 반면에 민주당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난주 여론조사인데 여기선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여러 의혹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리스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여론조사 때는 이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제 상수화가 됐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줍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상수화된 사법 리스크에다가 갑자기 변수가 등장합니다. 아, 그렇죠. 또 네. 새로운 사법 리스크. 네. 그러면 두 가지 사법 리스크가 겹칠 때에는 상당히 지지율이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리얼미터 미디어 트리뷴 여론조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5일간 한 여론조사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그렇죠. 뭐 녹취 나오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한번 본 다음에 아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질문을 드렸는데 두 번째 소식도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민주당을 강타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소식인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 앞서서 이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엄중하게 당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정확한 사실규명,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기구를 요청했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라고 했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거라고 했고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발언 도중에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도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역 국회의원만 해도 20명이 연루돼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현재까지 전해진 입장으론 귀국 계획 당장 없고 룩셈부르크 방문 일정 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정을 어쨌든 취소하고 귀국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예전에는 사실 2심 송심이다 뭐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사이에서 상당히 그 친밀한 관계가 네.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근데 물론 이재명 대표도 뭐 조속한 귀국으로 촉구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첫째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피의자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오고 싶을 때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그걸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저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입국하는 것이 필요한가? 당 지도부로서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조금 매정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뭐 필요성이야 있겠지만 송 전 대표가 올 것인가는 전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다. 네, 강요할 수는 없다. 정치가 이제 생물이란 말인데 매정하다라는 말도 있네요. 네. 생물은 지금 고전적인. 네. 매정하다. 네. 한편에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민주당이 요구를 하는 한편 당내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민주당 또 야권 관계자들로부터 내부 고발을 받겠다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직접 해명과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사법 리스크를 재소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면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제 당시 송 대표가 이재명계의 지원을 받았고 이 대표의 대선 패배 이후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을 내줬기 때문에 이건 전현직 더블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의 자체 조사 방침을 두고도 진실 뭉개기 시도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하태경 의원도 이제 이 당내 조사에 대해서 하느니 마느니 하다. 효과가 있겠나 이 대표 송 전 대표를 포함해서 연루된 사람들 다 출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오후에 전해진 소식을 보면 민주당이 이 의혹과 관련해서 별도 자체 조사 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여당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단 자체 조사는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조금 이 자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중첩된 사법 리스크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이 중에서
사실 최근에 일단 발생한 사법 리스크를 조금 톤다운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재명 대표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아울러 증폭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사과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드러난 녹취를 들어보면 뭐 본인들은 다른 상황에서 얘기한 게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 다른 상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같이 문맥을 제외하고 그냥 들어봤을 때에는 좀 상당히 수상하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비단 저만은 아니실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마냥 부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갑자기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이 좀 들어갔어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야당 탄압만 주장하다간 엄청난 역풍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더군다나 상황이 이런데 이 네 번째인데 자체 조사로 뭐로 하기에는 첫째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루가 됐다라고 의혹을 받는 인원수가 상당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체 조사를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고 두 번째는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도 자체 조사를 밀어붙일 경우에 제대로 못하잖아요. 자체 조사.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럴 리는 네. 없겠지만 우리 자체 조사해봤더니 이거 다 검찰의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는 아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검찰한테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자. 물론 단서는 달았죠. 정치적으로 네, 배제한 네. 그런 단서는 달았지만 사실은 전 좀 그래요. 민주당의 논리대로 하면 검찰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상황적 논리가 결국은 자체 조사를 피할 수밖에 없다. 자체 조사 잘못하면 문제 더 커져요. 그러니까 자체 조사를 했다가 괜히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더 커져요. 잘못하면.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내홍 이야기를 얘기를 해볼 텐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도부 간 마찰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홍 시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듯한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전격 해촉을 했고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오늘 최고위원 직후에 홍 시장이 당의 원로이고 당대표를 2번이나 역임한 분이니 국민들에게 정확히 실상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자제를 당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도부가 전 목사의 눈치나 보고 있다. 그리고 전 목사의 빌붙어서 최고위원이나 당 간부 하려고 설치는 사람이 당을 운영해서 되겠느냐 식의 발언을 이어왔는데요. 어쨌든 이제 지도부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게다가 실제로 김기현 대표가 홍 시장을 향해서 지방자치 행정에 전념해달라 이렇게 경고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대표가 사실 당원을 징계할 권한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인데 홍 시장이 자신과 정치적 악연이 깊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고 지도부가 이에 미온적이니까 홍 시장이 지나친 언사를 쏟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 지도부 내에선. 근데 이제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한 달 동안 근신하도록 하고 공식적으로 징계 권한을 가진 윤리위원회를 꾸린 것 등에 대해서 당 대표의 권한 내에선 할 건 다 했다라고 하는데요. 홍 시장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도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잘라야지 왜 홍 시장을 자르느냐 완전히 오발탄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홍 시장은 여전히 당 지도부나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어찌됐든 계속해서 중앙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첫째, 그 전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그냥 넘기긴 뭐해서 그러는데 김기현 대표가 할 건 다 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뭐를 해야 되냐면 지금 근신을 하라 이런 거 말고 윤리위원장 뽑았잖아요. 네. 그럼 공식적으로 윤리위원장한테 윤리 빨리 구성해라. 그리고 징계 여부에 대해서 최소한 2주 이내에 어떤 결론을 내려달라. 당대표가 이런 얘기 못합니까? 언제 우리가 당대표한테 징계 왜 안 내리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같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당대표는. 그 점은 일단 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홍준표 시장 문제인데요. 사실은 말이에요. 현재 저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레드팀이라고 들어봤죠.
레드팀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이 상대 당이나 반대쪽에서 그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미리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대응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작전 짜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레드팀의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뭐 선을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공격할 땐 다 선 넘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어떤 레드팀을 가지고 그 레드팀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준비를 하고 이렇다면 사실 홍준표 시장의 어떤 그런 얘기가 그렇게 크게 울림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 예를 들면 천하람 네. 변호사라든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쓰는 소리가 아니라 레드팀의 역할을 해주면 정말 이 당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라는 느낌도 주고 뭐 이럴 텐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의미에서 홍 시장을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것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홍준표 시장은 젊은 층의 팬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30이 국민의힘을 막 떠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팬덤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정치인한테 이런 식으로 한다? 글쎄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고요.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연히 대권 도전을 한 번 더 하고 싶겠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같이 당이 돌아가면 자신을 위해서도 안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어떤 얘기를 함으로써 몸집도 불릴 수 있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을 탓하기 이전에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 본인들부터 한번 돌아보고 지금 미비한 점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제 당대표 권한 내에서 할 건 다 했다. 이 주장은 태영호 의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인 점. 그럼 네. 태영호 최고위원이 생각을 잘못했네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의힘과 결별을 예고하면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 예고는 이렇게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민의힘의 공천권 폐지,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발표가 끝나고 전 목사가 이걸 수용하면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면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을 북한에 내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광화문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연대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거다라고 했고요. 기자들이 국민의힘과 결별이라더니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실 국민의힘과의 결별은 신당 창당이다. 이를 선포했더니 국민의힘 많은 관계자들이 이를 만류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초 예상이 어쨌든 결별 선언이었는데 갑자기 기류가 변한 게 왜일까요? 글쎄 그건 모르죠. 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저는 제도 정치권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도권 밖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게 건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단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신당 창당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뭐 신당 본인들이 원하면 민주사회에서 신당 창당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신당을 창당했을 때 그렇다면 그것이 대한정당 대체제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전 그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선거에서 뭐 조그만 표 차이가 굉장히 큰 결과를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치를 이렇게 봤을 때에는 국민의당이 딱 한 2번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제3의 정당에 출연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볼 때 휴했을 거예요. 왜? 본인들이 먼저 끊는다. 이거 당연하죠. 집권 여당인데. 근데 이게 본인들이 끊는다는 얘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나 너랑 안 맞나. 그래. 얘기하면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네. 예. 어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국민의힘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텐데 민주당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합니다. 오는 28일에 여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오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당헌 당규상 사실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매년 5월 둘째 주에 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년보다 앞당겨 치르기로 했고요. 예. 이제 그 후보군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출마 선언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익표 의원, 이원욱 의원 그리고 박광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홍익표 의원이 지난 3일에 공식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탄탄한 당내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찌감치 친명을 표방하고 나선 전략이 약점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 날인 4일에 이원욱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대표적인 비명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전략공천위원장을 맡기도 했고요. 이 의원이 정세균계 출신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데 어쨌든 뚜렷한 지지 세력이나 모임이 없는 게 약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박광온 의원의 경우에 5일 바톤을 이어받아서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원조 친문 중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친이낙연계로도 분류가 되는데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 때 박홍근 원내대표와 붙었다가 이제 떨어진 바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아직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은 안규백 의원,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서 김두관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 전반적인 전망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눈여겨볼 만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 거론된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네. 다 자격도 있고 훌륭한 분들이고 그리고 아까 그 이우영 아나운서가 왜 친명 전략이 약점이 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 정치는 아까 생물이라고 그랬죠. 네. 이건 좀 옛날 분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돈봉투 의혹이 이게 핵심으로 떠오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돈봉투 의혹이 없었다면 이재명 대표도 굳이 원내대표를 친명으로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네? 굳이. 왜냐하면 사실 원내대표는 당의 투톱 중에 하나지만 선거에선 사무총장이 중요한 거지 원내대표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 아닌 사람으로 세우려고 친명 아닌 사람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이게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오늘 사과도 하고 이게 사태가 어떻게 커질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비명보다는 친명이 되기를 바랄 수는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친명이 약점이다. 제가 볼 때 이거 터진 다음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원내대표 선거 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의원들은 지구상의 최악의 유권자라는 네. 예의가 있습니다. 속을 알 수도 없고 예? 선거의 달인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전 포인트는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예. 앞서서 저희가 뉴스를 설명해 드렸던 돈봉투 의혹 사건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제 예타조사 관련 소식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예타조사 면제 완화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주에는 이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는데 어쨌든 제동이 걸린 사안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예타 기준 완화가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져서 재정 건전성 악화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 1,000원의 아침밥하고 뭐 하잖아요. 네. 젊은 세대들 잘 저걸 하겠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 학자금 대출 문제도 민주당이 들고 나온 모양이던데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선심성 그러니까 이 단시적 네. 단기적 그런 정책보다는 사실은 뭐냐면 젊은 세대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방향의 이 공약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타 이거는요. 이거 만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그 부담 누구한테 다 가냐 하면 젊은 세대들이 다 짊어져요. 예? 아침밥 1,000원 먹게 해주는 거 그걸로 뭐 나중에 그 부담을 다 덜어낸다?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타 이거 기준 완화 이거 하면 안 되죠. 젊은 세대들이 모든 거를 다 짊어지게 생겼는데 뭐 아침 먹으러 가서는 뭐 마치 그 젊은 세대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소중한 미래다 뭐 이런 식으로 구는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 선거 생각해가지고 이거저거 선심성 하려고 여야가 합작해가지고 예타 이걸 완화한다? 야 진짜 내가 이거 보고서 정치는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